예,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켜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콧물이 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벗으면 영상에 오토매틱으로 콧물을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는 게, 찍힐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최대한 좀 가려서, 대신 마이크 옆에 있으니까, 소리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최대한 많은 걸 쥐어 짜주려고 하다 보니까 비문학을 요 시간대에 좀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화요일 밤 와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의 표현을 하고 웃지 마. 이런 거 앞으로 자주 할 거야. 이런 거. 최대한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일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지. 사실 1학년 문제를 풀고는 있겠지만 이게 먼 길 같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고1로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3월 말에요. 3월 말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몇 달 남았습니까? 4달 남았어요. 4달 뒤에는 지금 여기 마더텅에 있는 이 제시문들이 여러분의 실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거 조금 아직 좀 거리감이 있어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진짜 이제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사회 분야고 그 중에서도 경제 파트 어떻게 내용들이 구성되고 풀어야 되는지 가보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통합 공통사회를 1학년 때 배우게 되니까 특히 이 사회 부분,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 다음 주는 뒤에 3, 4에 있는 법률 쪽으로 해서 고1 수준 문제들 어떻게 푸는지 가보죠. 자, 그러면 마더텅의 여러분, 경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풀긴 했었을 건데, 근데 아마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대충 넘어갔을 것 같아서 오늘 최대한 제가 전체를 다 빼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씨, 콧물 좀 흘리면 어때? 그냥. 자, 이제 못생긴 저의 얼굴 나올 거고. 가보죠. 자, 경제에 대한 기초에. 자, 보통 경제 이론에 관한 것들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미리 가장 먼저 알아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보기 전에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자본주의,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는 창시자가 누구야? A. 스미스. 영국의 애덤 스미스입니다. 자,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왜 자본주의라는 걸 얘기하게 됐을까요? 예. 스페인이 전 세계에서 중심을, 해상 무역의 중심을 잡았다가 어느 나라에게 그걸 뺏기게 됩니까? 앤 여왕. 프랑스. 영국이에요. 예, 영국이 산업혁명을 위시로 해서 모든 전 세계의 패권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영국에서 최고치를 찍게 돼요. 17세기 돼서. 자, 그래서 스미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국이 세계에서 일장이 됐을까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한마디로 국뽕에 차서 우리 영국이 왜 세계 중심이 됐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가 나온 거야? 바로 자본주의.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라는 근거를 주는 논문을 쓴 거가 사실 자본주의 국부론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자본주의 이론에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자, 여기에 가장 근원본에 깔려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합리적 존재라는 근본 전제를 깔고 있어. 여러 번 들었겠지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때, 자, 합리적인 소비는 뭘 뜻하는 거야? 가격이 비싸면 물건을 안 사고, 가격이 싸면 물건을 많이 사고. 자, 이건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모아주겠다라는 거야. 가격이 알아서 형성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이란 말을 다른 뜻으로 돌려서 인간은 뭐한 존재다? 이기적인 존재다. 왜? 손해를 안 보려는 쪽으로 노력할 테니까. 아니면 가장 많은 뭐를 얻는 쪽으로, 이익을 얻는 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이게 전통주의 자본주의예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는. 자,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경제학 관련 제시문들은
전통 경제학이 아니에요. 어떤 경제학? 예, 현대 경제학이 나옵니다. 즉, 인간은, 자, 여기서 바꾸면 돼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예,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예요. 물건, 우리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저희 학원 수강료가 50만 원으로 올랐다. 그렇게 치면, 그 선생님 정말 고급질 만한 가치가 있는 선생님이야. 라고 안 온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안 오면 그만인 거지. 너도? 근데 우리가 뭔가 가격이 비싸면, 뭔가 왠지 거기에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사게 되고, 너무 싸면 그땐 또 뭐예요? 의심하죠. 별로인 것 같까? 자, 그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인간은 바로 비합리적인 존재. 그럼 이기적인 존재도 아니고, 어떨 때 우리가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은 존재로 보여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뭐 할 때? 도와줄 때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꼭 뭐 이타적일 필요는 없고요. 저거를 과학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관점으로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이타적이라는 존재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진화심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누구?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 이기적 유전자 썼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인간의 선택,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에 놓아졌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패턴을 연구해요. 자, 그렇게 만든 경제학을 무슨 경제학? 행동 경제학이라고 불러요. 최근에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현대 경제학에서 행동 경제학, 예,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예,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인간이 얼만큼 비합리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비합리적인 존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근거를 찾아내는 게 묘세 경제학. 그래서 실제로 비문학재 신문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있는 거. 그럼 보통의 경제학재 신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얘가 먼저 나오고 얘의 문제점에서 어떤 점을 바꿨는지 비교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우리 앞에 거부터 빨리 들어가죠. 자, 1번서부터 5번에 나오는 거, 예, 10분짜리. 5문항은 10분이니까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건 난이도 중간이에요. 자, 나옵니다. 원가 해결한 말이 나오네요. 자, 만약에 이 영상을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라면 놀라실 거예요. 이번 2026년도 수능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게. 2026 수능에도 많이 논란이 제기됐던 게, 이게 고등학생들이 풀어야 될 문제인가? 국어 비문학재 신문이. 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도 회계사 하시거나 은행 다니시는 분 아니라면 굳이 원가 회계 이런 말들 잘 들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보시고요. 자, 가봅시다. 원가 해계란, 자, 정확한 원가나 수익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영 관리 중 하나다. 여기서 원가란, 자, 원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원래 가격, 그러니까 원초적인 가격인 거야.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한 것으로, 즉 돈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항목별로 얼마나 소비되었는가를 알아야 꼭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원가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비용이에요. 이걸 개념을 이해 못하면 뒤에 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원가는 뭐라고?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자, 근데 비용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요.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어?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그걸 뭐 하는 비용? 만들면 그냥 알아서 팔려요? 광고해야죠. 예, 그러한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원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원가의 개념 이제 머릿속에 넣으셨죠?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 먼저 원가액에서는 원가를 크게, 예, 그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제조 원가하고 비제조 원가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핵심 키워드 나올 때는 반드시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조 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설비, 대여비, 공장 임차료과 같이 기업이 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얘기합니다. 비제조 원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비나 운반비, 물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
관리하고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제조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의 합액, 자, 여기 밑줄 그시고, 제조원가하고 비제조원가를 합하면 물건 가격이다. OX. X가 되죠. 자, 물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랑 광고하는 데 비용, 관리하는 비용 합치면 물건 가격이 되면 팔아서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뭘 더해 줘야 돼?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얻을까 예상 수익을 더한 것이 뭐가 된다? 판매 가격이 돼요. 자, 그럼 물건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 여러분 어떤 건 너무 맛이 없어. 뭘 먹어? 너네 뭐 먹어? 마라탕? 자, 마라탕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근데 그게 광고 모델이 누구야? 차은우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지겠죠. 혹은 그 마라탕집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장사꾼인데, 이번에 마라탕 만들어가지고 나 빌딩 세울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뭐를 내가 올려? 예상 수익을 높게 잡아도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예, 이런 것들 따져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고3 문제로 올라가면 얘의 균형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구하게 막 만드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례를 하나 주죠. 이번에 A라는 사람이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본 거야. 그때 국제사회에서 설탕값이 오르면서 제조원가가 어떻게 되고 올라가. 그러면 가격을 유지하려면 광고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죠. 근데 광고비를 낮출 수가 없어. 그럼 뭘 내가 해야 돼? 예상 수익을 줄여야 되죠. 자, 예상 수익을 너무 많이 잡게 되면 판매 가격이 높아지게 되니까 예상 수익을 줄였어. 그래서 적자가 났어. 이런 것 같은 것들 사례들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거. 자, 한편 내려오시고. 한편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행태가 뭐니? 뭔가 일이 일어나는 모습들이겠죠.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기도 한다. 원가 행태란, 자, 조업도의 변화. 자, 조업도란 말이 또 모르잖아, 니네. 조업이라는 게 뭐야? 조업은 일하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공장을,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럼 제가 수업할 수 있는 최대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최대치보다 높아서 150% 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화요일가 아니라 수요일, 목요일 클리닉 여러분 해주는 시간대는 학원이 학생들로 있는 시간이 많니? 없는 시간이 많니? 그래, 그게 바로 조업도예요. 따라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 혹은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때 조업도란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조업도는 주로 생산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업도가 80%면 기업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생산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조업도와 기업의 수익은 비례할 것이라 예측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어 오히려 단위당 제조원가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원가액에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움직임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업도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 원가 형태를 분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쓰러져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전기세가 지금보다 한 10배로 올라요.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마다 뭐를 틀어야 돼? 에어컨 틀어야 되겠죠? 근데 전기세가 10배로 올랐어. 그럼 수업을 할 때마다 에어컨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수업을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적자. 그래서 가끔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팔수록 뭘 하는 분들도 계셔. 적자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그 얘기해야 합니까? 무조건 비례하진 않는다. 자, 이러한 원가 형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딱 나눠지는 거 있으면 셋의 차이점 분석하시는 거. 자, 먼저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원가의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즉 얘는 조업도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더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쭉 똑같은 걸 얘기해요. 어떤 게 그러겠지? 만약에 우리 학원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이랑 수업하는 것도. 그렇다면 여러분 학생 수가 10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뭐는 변하지 않아?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아. 그런 게 뭐가 있어?
임대료. 여기를 임대할 때, 우리가 이 학원을 임대할 때 드는 비용은 제가 100명을 하든, 제가 한 달 35일을 수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 걸 뭐라 그래? 고정 원가라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 제과점 빵을 만들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1년간 빌렸다면, 그래, 임차료가 발생, 빵을 만들지 않아도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게 고정비용. 또한 빵 생산량이 늘거나 줄어도 임차료 발생이 원가의 총액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빵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단위당 임차료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 학원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학생 한 명당 드는 임대료의 비율은 어떻게 돼? 줄어져. 예, 학생 수로 나누게 되니까 이런 거에서. 다음으로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의 총액이 뭐 하는 것들?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제품의 재료비를 들 수 있다. 즉, 그 무언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뭐야? 비용을 이야기해요. 우리 수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 이런 비용도 있고, 전기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제과점에서 빵 생산을 늘리려면 그만큼 밀가루 구입비가 늘어나, 그리고 밀가루 구입으로 증가한 원가의 총액은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해. 얘는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을 많이 하면 전기료가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합 원가는 고정원가의 변동원가의 합으로 전기요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기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기본요금. 자, 기본요금은 그럼 뭐에 들어가는 거야? 고정원가야? 아니면 변동원가야? 고정원가예요. 기본금이에요. 그 다음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거. 변동원가겠죠. 쓰면 쓸수록 있는 거. 자,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하고, 왜? 쓸수록 많이 돌릴수록 전기를 많이 발생해. 근데 거꾸로 단위당 전기요금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있는 거에서. 이렇게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를 활용할 기업은 효율적으로 경영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무조건 물건을 많이 만든다 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공장을 돌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하는 거죠. 고정비용. 그럼 이거지 뭐. 자, 고정비용.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물건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러면 뭐는 뭐대로. 이거는 무슨 비용? 변동.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뭐한 지점. 비용이 작아지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따져서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 요게 바로 기업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가격 같은 거 물가 오르고 그러면 뭐가 올라서 올라간다래. 뭐 전기세가 올라서 물건 가격 올라야 되고, 아니면 뭐 원재료 값이 올라서 올라야 된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자, 원가의 개념 아까 나왔고요. 변동원가의 예도 아까 다 들어줬습니다. 자, 비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비제조 원가가 뭐였지 아까? 왜?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자, 원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원가액에서는 단위당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원가를 계산한다. 예, 그거 생산량으로 뭐 했어? 드는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눴던 게 원가액에 나온 개념. 자, 원가액에서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제조 원가와 비제조. 자, 원가 행태가 아까 뭐였어? 어떤 방법이잖아. 이거에 따라서 뭘로 나눴었니? 고정 비용, 그 다음에 변동 비용. 예, 그걸 나눴던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죠. 그래서 5번 가보세요. 원가액에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따른 원가의 움직임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업도의 범위를 임의로 정한다. 네. 그러니까 100% 돌리는 게 반드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조업률을 150%로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한 명이서 150%를 다 돌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사람을 2명 쓸 거야. 그럼 최소 뭘 맞춰줘야 돼? 최소임금 맞춰줘야 돼. 그러면 한 사람 쓸 때보다 비용이 어떻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그 얘기해요. 선생님은 왜 다른 선생님 안 쓰냐고. 그걸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선생님을 한 명 더 쓰면
그 선생님이 기본급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최소 몇 명을 더 학생을 모아야 돼. 그런 걸 따져보게 돼 있어. 자, 예를 가시면, 자, 예 문제. 윗글을 이야기하는 학습지 일부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보행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단 1월부터 3월까지 1번 1월부터 3월까지 비제조원가. 비제조원가가 뭐에 들어가 아까? 임차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있는 거. 그럼 1번 맞고요. 목재 구입부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3월이 가장 높군. 자, 이거를 목재 구입비에 발생한 비용이 5만 원, 5만 원, 5만 원 동일하니까 3월이 제일 높다라는 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죠. 잘 읽어보세요. 목재 구입비의 원가의 총액이에요. 총액은 목재 구입비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생산량을 곱해야 돼요. 이런 거에 속는다고요. 그러면 얘는 얼마? 1,000만 원. 얘는 2,000만 원. 얘는 3,000만 원. 그럼 3월이 제일 높은 게 맞죠? 그다음에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은 2월에 비하여 3월에 증가하는 거. 자, 그러면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갔어요. 자, 그럼 단위당이니까 의자 몇 개를 생산하는데? 하나 생산하는데. 그럼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나눠줘요. 15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 대략 7 정도 나오죠. 자, 그러면 25를 4로 나누면 what? 6 정도 나오지 않아요? 400을 25로 나눠. 내가 잘못 계산하는 건가? 25를 4로 나누는구나. 아, 거꾸로구나. 25를 4로 나누면 6 점 얼마 나오겠네요. 6.25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35를 6으로 나누세요. 6보다 어때? 낮아주, 야, 5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제일 높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단위당 나오는 거는? 그럼 2월에 비해 3월이 증가한다라는 건 맞아, 틀려? 틀리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 정도 계산은 나와. 수학, 이 정도 수학은 할 수 있어야지. 단위당이니까 뭐야? 하나당이지. 그 개념만 좀 정확히 이해해주면.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익숙하냐 못하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거야. 이게. 자,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계설비 대여비, 요거 앞에 거, 잠깐만, 다시 가서. 자, 기계설비 대여비에 투자한 비용이 커서 고정원가 비중이 변동원가보다 높은 기업은, 자, 그러면 걔를 돌려도 들어가고 안 돌려도 들어가는 게 고정비용이잖아. 고정원가. 그러면 조업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기업의 수익을 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면 뭐 할수록 좋아? 많이 뭐 하면 돼? 예, 생산하면 돼. 예.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고르래. 자, 그러면 기계설비 대여비 원가의 총액이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지 않죠. 그냥 그대로 유지돼. 그 다음에 기계설비 대여비 원가의 총액이 단계별로 증가해야 기업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야, 기계 총액이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니?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조업도를 높이면 단위당 기계설비 대여비가 어떻게 돼? 감소해. 맞아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게 맞죠. 똑같은 기계를 두고서 많이 생산하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저도 지금 여기 많이 와 있긴 한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은 이제 해야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혼자 수업을 우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차피 뭐는 계속 들어가요. 임대료는 지금도 나가는 거고요. 있고.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을수록 단위당 임대료가 줄어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네. 차마 더 가지 못했고요. 이런 거. 자, 다음은 유동성에 관한 문제인데, 얘는 이거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케인즈에 관한 이론? 네, 케인즈 이론은 했죠. 요거는.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자, 마지막에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케인즈가 어떤 사람이야?
자, 케인즈.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거. 케인즈가 뭘 했냐면, 니네 무슨 정책이니? 그, 미국의 뉴딜. 뉴딜 정책의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뉴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뭐가 나와? 경제 대공황이 생겨요. 자, 경제 대공황의 원인이 뭐야? 예, 기업이 망해요. 너무 많이 생산해서는 아니고, 기업이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자본주의는 통제가 돼, 안 돼? 자본주의 통제가 안 돼요. 따라서 자기네 마음대로 생산량을 뭐 했어? 올렸어. 그랬더니 뭐가 많아져? 재고가 많아져요. 물건이 안 팔려. 자,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어떻게 돼? 망하죠. 자, 기업이 망하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돼? 줄어요. 소득이 줄으니까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주니까 다시 기업이 망해요. 네, 재고가 쌓이고. 이게 들어가는 게 경제대공황. 자, 그러면 이거 사람으로 치면 뭐가 안 도는 거야? 몸에. 혈액이 안 도는 거죠. 자, 그거를 뭐 해줘야 돼? 펌프를 해줘야 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시중에 뭐를 늘려줘야 돼?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의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뭐를 정하는 거야? 금리를 정하는 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있는 거.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요거 하나는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뭐를 빌리는 거야? 돈을 빌리는 거야. 사람들한테 예금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빌리는 것으로 보는데 그 돈을 그럼 결국 뭐 해야 돼? 다시 줘야 돼요. 자, 근데 은행이 그거를 다 그냥 언제 달랄지 언제 줄지 모를 거니까 그냥 다 갖고 있나요? 아니죠. 일부분은 갖고 있지만 그걸 뭐해 다시 돌려줘요.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급준비율이라 그래요. 이 돈은 즉 언제든지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둔 사람이 다시 돈을 뭐 해갈 때? 빼갈 수 있을 때 줄 수 있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자, 얘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기준금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같은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정부가 정해주는 거예요. 야, 너네 은행들아 이거 언제 이 정도는 니네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기준금리가 있고 은행이 실제로 사람들과 개인들과 거래할 때 하는 금리는 뭐라 그래?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은 돈을 벌려면 이거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뭐 해야 돼? 더 줘야 돼요. 그거를 시중금리라 그래요. 실제로 은행에서 주는 금리를 이야기해요. 자, 물론 문제가 뭐가 되느냐. 통화량을 늘려.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 내릴 거야? 자, 은행에서 갖고 있는 통화량을 늘려야 돼. 그럼 은행이 돈을 막 뭐 해야 돼? 뿌려야 돼. 그럼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줄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할 거야? 사람들한테 빌려줄 거야. 그러면 통화량이 뭐 하겠어? 늘어나겠지. 반대로 너무 통화량이 많아지면 뭐가 생기지? 물가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올리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소비를 어떻게 해? 줄이니까 좀 과열됐던 게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사실 이건데 문제는 이 글도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밑에 나온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케인즈가 근데 뉴딜 정책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기준금리가 아니야. 자, 미국 대공황에서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췄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 사람들이 그게 너무 머릿속에 남아있던 거야. 돈이 없던 시절이. 돈이 생겼는데 써 안 써? 안 써요. 왜? 대공황 때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대. 물론 지금도 많이 굶어 죽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졌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막 사 먹어야지 막 이렇게 돼? 아니,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뭐해? 그 돈을 저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깎아진 거야? 이자만 깎아지고 시중에 돈은 안 돌게 된 거야. 그럼 기업은 여전히 뭐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런다? 묘 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케인스는 이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그걸 바로 유동성의 함정. 유동성이라는 게 뭐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데 돈이 돌긴 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경기 침체가 해결되지 않는 돈만 많아져.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면 돈이 많이 풀렸어. 근데 뭐는 안 돼? 경기 침체가 해결은 안 돼. 그럼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다라는 거야? 은행에 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어디가 있어? 아파트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상황. 근데 경기는 어떻게 돼 있고? 침체가 돼 있고. 자,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펼쳤다는 거야? 여기 나오죠. 뒤에 가시면. 자,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정책의 한계. 통화정책이라는 건 돈의 양을 조절하려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건데 그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자, 뭐를 늘려야 된다? 재정 지출이에요. 자, 국가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기존까지는 세금을 가지고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가지고 조절한다는 거였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 실질적으로 돈이 생기는 거에 대한 효과를 못 느껴. 그래서 뭘 늘려? 재정 지출. 이건 뭔 뜻이냐면 직접 돈을 주는 거야. 자, 너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너의 소비가 늘겠니? 아니면 너에게 지원금을 주면 네가 돈을 쓰겠니?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했던 거예요? 뉴딜. 그러니까 국가가 대놓고 무슨 사업을? 토목사업, 큰 토목, 뭐 댐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회사들에게 돈을 주면 그 회사가 그걸 사람들한테 뭘로 주는 거야? 월급으로 주게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갖게 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이래서 뉴딜 정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뭐 지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깎아준다는 걸로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죠. 뉴딜 정책은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9번 문제. 그거를 알았다라면, 경제학 이론만 알아도 9번 문제는 되게 앞에 거 안 읽어도 풀 수 있어요. 자, 빅스텝입니다. 자, 금융당국은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이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 인상해.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 그러면 은행의 돈이 어떻게 되겠니? 많아지죠.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돼? 적어져야 돼. 적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세요. 투자자.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돼? 물가가 하락하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뭘 빌려?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겠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건 나중에. 자, 소비자.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잠깐만.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소비 심리가 어떻게 돼? 오히려 낮아져야 돼. 물가가 뭐 할 수 있어? 낮아질 수 있어. 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지금 당장 자동차를 살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기다려야죠. 물가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 안 읽어도 사실 이건 경제학 개념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게 니네 3학년 1학기 시험 범위 아니었어?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면 나온 거 아니야? 이거 7번 문제도 그냥 풀 수 있는데. 자,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 따져봅시다. 올리면 유동성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죠. 이거. 이 정도야? 중학교 문제는? 아니, 저희는 더 쉽게 나왔어요. 그래요? 통화량이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 금리 같은 것도 잘 하긴 저 용어 자체가 니네 중학교 용어로는 맞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비문학 공부하시면서 미리 알아두고 고등학교 올라가세요. 알았어? 왜 웃지? 뭔가 헛것을 본 듯한 기분인가 본데? 이러는 거. 자,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 개념도 정확하게 경제 개념 때문에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안 했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네. 자, 탄력도라는 개념 확실히 알고 가세요. 얘는 거. 몇 시야 지금? 9시 40분이에요. 44분인데. 그거나. 야, 너는 지금 몇 시야? 너는 지금 9시 43분인데 몇 시라 그럴래? 얘는 40분이라고 한대잖아. 왜 너가 난리야? 있잖아요. 사람을 지금 우리 요 개념.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해 36이잖아요. 너 왜 웃어? 웃지 마. 자, 제 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튕겨 나오는 정도가 셀까요? 적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너. 올해 몇 살? 16살. 자, 제가 한번 눌러 가볼게요. 하고 눌렀어. 하고 딱 다시 빼면 어떻게 해? 탄력이 퉁 하고 튕겨 나오겠죠. 자, 그러면 움직임이 큰 게 탄력도가 큰 거야? 움직임이 적은 게, 변화량이 적은 게 탄력도가 큰 거야? 큰 게 탄력도가 높은 거죠. 얘는 걸. 그 개념대로 가져가 보면, 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상품의 수요량은 변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야.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가 많으면 탄력도가 뭐하다라는 거고,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낮으면, 탄력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그냥 경제학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사실 되게 쉬워요. 그럼 봐봐. 경제는 뭘로 이해해라?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항상 X축에는 뭐가 와? 수량이 오고, Y축에는 가격이죠. 자, 여러분, 여기 우리는 지금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아니라 뭐야?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반비례 비례, 수요는? 반비례. 예, 이게 수요예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 아까 가격의 변화를, 수량의 변화를 뭘로? 가격의 변화로 나눠 놓은 게, 이게 뭐라고? 탄력도야. 그러면 가격이 플러스 오르면 수량은 느니 주니? 줄죠. 수야 살려는 사람은 적어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가격이 20% 플러스야. 그러면 수요량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반대로 가격이 마이너스 내려갔어. 그럼 수량은 올라가요. 그러면 탄력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아니, 값이. 얘는 줄잖아. 얘는 늘고. 얘는 늘면 얘는 줄어. 그러면 수학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그래서 탄력도는 마이너스 값은 그냥 뭘로 계산한다?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예, 이 기호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사실은 정확하게 사회 시간에 가시면 경제 시간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비례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탄력도는 플러스 값이 나와요. 네, 나와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디를 조금 패스하고 바로 내려가 보냐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물어보자.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굉장히 어때? 가파르게. 서 있어. 자, 그러면 얘는 가격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 수량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별로 없죠. 그럼 얘는 탄력적이라 그럴까? 비탄력적이라 그럴까? 얘는 비탄력적이야. 그럼 반대로 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한 녀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은 조금 변했는데 수량의 변화는 어때? 많아요. 자,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 예, 수요가 수요 탄력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든 안 비싸든 변하지 않는 이 비탄력적인 소재에는 뭐가 있어?
쌀 또는 휴지. 휴지 가격이 2배가 됐어. 그러면 물로 씻을 거야? 휴지 액션으로 제가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해서 액션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야. 그럼 비탄력적. 그럼 반대로 아이폰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됐어. 그러면 아이폰 살래 안 살래? 역시 앱등이 개념 이런 비합리적인 인간 그리고 뭐가 있을까? 니네 다이아몬드 반지 그지? 다이아몬드 반지 뭐 지금도 살 일이 크게 없지만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안 사죠. 얘는 그럼 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게 좀 잡혔으면 바로 뭐로 가? 이제 글로 가서 그냥 확인할게요. 있는 거. 수요도 개념 잡혀?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3가지가 있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면 동그라미 치면서 1, 2, 3 적어 놓고 가셔야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을 경우?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그러니까 바꿔서 할 게 있으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네.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대체제가 많은 거 있어요. 누구? 학원. 여러분, 한 학원이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대체제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학원 가면 돼. 그러면 수요 탄력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대체제가 있으면. 매우 높은 거죠. 왜냐면 확 줄어도 그 학원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격을 저희 학원 올수강료로 50만 원으로 올릴게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어떻게 되겠어? 와,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굉장히 탄력적이다가 되는 거죠. 그 개념 잘 생각하셔야 돼, 거꾸로. 그 예를 나오는 게 뭐야? 버터와 마가린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있는 거. 근데 반대로 달걀 같은 것은 달걀을 대체하는 건 뭐 중국에는 있다고 하던데 억지로 만든 거 그런 거 말고 수요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필요성의 정도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네요. 쌀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휴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필수제라고 불러요. 필수제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사치제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에서 지출이 뭐하는 비용?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가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확 어떻게 돼? 가계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3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수요량의 변화를 뭘로 나눈다고? 가격의 변화. 아까 우리 했던 거 그겁니다. 있을 때. 자, 그러면 아까 다시 그래프 그리면 정확하게 탄력성이 1이야. 얘가 딱 비례해서 떨어지면 얘를 나눈 값이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뭐라 부른다? 얘를 여긴 안 나오네요. 이걸 단위 탄력이라 그래요. 기준이 되는. 그래서 1보다 얘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러면? 낮은 거. 이게 낮은 거죠. 가격이 변해도 수량의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1보다 탄력도죠. 자, 그럼 얘는 비탄력적. 자, 이렇게 되면 1보다 크면 얘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요. 되는 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 뭐에?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개념 이해하시려면 그럼 총 수입은 뭘 뜻해? 월급? 가격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수요. 자, 이 개념을 다시 그래프로 보세요. 자, 단위 탄력적이야. 자, 우리 그러면 얘랑 뭐 때? 같은 거죠. 무슨 삼각형이라 그래?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면적과 이면적은 어때요? 그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로 바로 적용돼요. 결국 이 사각형의 면적이 여기에서의 수량이고 여기에서 가격이니까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총 수입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은 이거나 크게 차이 나, 안 나?
안 난다. 비탄력적인 것들은 총수입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크게 차이가 어때요? 예, 많이 나죠. 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총수입에 있는 거.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뭐에 좋다?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비탄력적인 거라면 가격을 올린 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탄력적인 소재의 제품을 파는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손해가 가장 뭐하는 부분, 적게 나는 부분까지, 어디까지 가격을 올렸을 때 저 면적이 가장 뭐한 거를 구하면 돼? 넓어지는지. 왜? 면적이 뭐니까 아까? 총 수입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그런 것들을 따져보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탄력성이 뭔지 배웠고, 산출 방법 나왔고, 판매자의 수입 산출 방법은 수량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가격을 곱하면 됐던 거고요. 안 나와서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체재의 유무, 예체 유무에 따라서 마가린 버터 있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 자, 아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서 대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필수적인가? 그 다음에 가격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것들 간의 관계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예, 5번이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쉽다. 자,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각국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해 쌀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해야 돼? 비탄력적이죠. 이거 낮으면 안 되는구나. 비탄력. 그 다음에 자동차보다 저렴한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인 을국은 자동차는 사치제잖아. 이거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자동차의 수요 가격 탄력, 사치제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은 탄력적이죠. 쉽게 표현되니까 답 2번? 아주 쉽게 나오네요. 그냥 잘 생각해봐. 이거를 경제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얘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아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 배우는 건데. 물론 얘가 3월달 시험에 나온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타그를 부딪히면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채는 거지. 자, A의 이유. 아까 뭐였어, A가? 그거, 뭘 고민해야 돼? 초수요, A.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총수입. 자, 그거 다르고 고르시면 돼요. 몇 번이야? 총수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자체가 몇 번이야? 4번이에요. 이렇게 되게 쉽게. 보자마자 되게 쉬웠을 거야, 아마. 지금 이 개념 이해하고 왔으면. 자, 얘도 계산 문제예요, 사실. 근데 되게 쉬워요. 자,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뭐의 변화를? 가격의 변화를 수요로 나눠주는 거야? 수요의 변화를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야? 수요의 변화는 가격. 수요의 변화? 가격으로? 수량. 그래, 수요의 수량 변화. 자, 그럼 따져봅시다. 자,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 2,000원에서 500원 올랐어. 그러면 몇 프로야? 몇 프로 오른 거야? 25%. 김밥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수요의 변화는 몇 프로? 100개에서 20개 줄었으니까 20%죠. 자, 그러면 얘는 0.8. 그러면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죠. 자, 근데 영화 관람권은, 자, 가격이 얼마가 변했습니까? 20%? 사이의 수요량은 40%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네. 답 쉽게 5번 나오죠. 이게 3점짜리야. 이게 몇 월 달 모의고사냐? 6월이네. 안 배우고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러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있는 거.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은행과 뭐에 연결된 거? 은행과 금세공업자에 관한 것들은 수업을 한 적이 있지 않아? 이거 수업 때 했죠? 이거는 이거에서. 근데 그거를 뒤에를 안 하고 얘는 설명 안 이것도 했나? 자,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그냥 패스할까요?
자, 그러면 관세입니다. 관세.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지금 앞에 걸 해왔잖아요. 그럼 얘를 제가 다 읽지 않고 몇 가지 요소만 잠깐 보는 걸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지식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자,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 관세란 밑줄 그으셔야 될 때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세금. 정부는 세금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자,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알아야 된다. 이거 이거 읽을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자, 얘는 공급 곡선이고 얘는 수요 곡선이야. 둘이 만나는 지점의 P0이 우리가 말하는 시장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가격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거 이해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관세를 매길 거야. 자, 가격이 요 P2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팔려는 사람은 물건을 조금 만드니까 Q1이죠. 그러면 살려는 사람은 가격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 많이 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한 수량은 Q2인데 Q1 공급할 수 있는 건 Q1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차이를 우리는 뭘로 가져와야 돼? 수입을 해와야 돼요. 이게 부족분이야.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서. 이해됐어요, 그거? 그럼 얘를 거꾸로 그럼 가격을 중간쯤으로 올려볼까? 아니야. 이것만 이해됐으면 됐어. 있는 거. 자, 그럴 때 요거 읽으셔요. 자, 이처럼 재화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대. 자, 잉여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잉여를 쓸 때는 어떤 의미야? 불필요하거나 남아 도는 의미 같은 거 얘기하죠. 자, 여기서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뭐를 이야기한대? 이득이야. 즉,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는 이득. 그러면 뭐가 소비자가 이득인 거야? 제품 싸게 샀을 때.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제품을 원래 가격보다 뭐 했을 때? 높게 팔았을 때. 둘은 비례하겠니, 반비례하겠니?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나오네.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그것도 차이겠죠. 판매할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해를 좀 해봐. 다시.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야, 사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어디에서 만들어져? 여기서 만들어지지.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총 수입은 뭐에서 얘와 얘를 곱하니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공급한 사람은 어디만 가져가? 여기만 가져가죠.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이익인 거야? 소비자가 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공급자잉여. 그럼 공급자잉여와 소비자잉여가 지금 어때? 서로? 가와 나가 면적이 같아요. 있는 거. 근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온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쳐보죠. 그럼 가격이 1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돼? 줄어들고 공급자잉여는 이만큼이 다 뭐가 돼버리는 거야? 공급자잉여가 돼버려요. 그럼 이해됐으면 넘어갑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자, 밀가루 수입이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500kg당 500원이고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 가격이 300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외국 밀가루가 들어오면 K국의 밀가루 가격은 500원이니까 사람들은 잘 살까 안 살까? 안 사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K국의 밀가루 농산물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 밀가루 생산자들은 포기하게 되겠지. 만들어봤자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니까 있는 거. 자, 그러면 관세를 매기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있는 거에서. 그러면 그때 생긴 100원 kg당 100원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국가가. 그게 아까 조세 수입이자 있는 거예요. 대신 네가 소비자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얼마에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냥 300에 살 수 있던 거 관세가 붙으니까 400원이니까 물건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효과예요. 있는 거. 쭉 이렇게 돼요. 뭐 그 아래 거 다. 자, 잉여와
자, 이거 한번 볼까?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 왜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이득은 줄어들지만 소비자 잉여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가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총 우리 사회에서는 이득인 거야, 손해인 거야? 자, 우리 이거 봐봐.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자들이 손해보는 잉여가 있을 거야. 이득이. 그리고 소비자가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돼서 얻는 이득이 있을 거야. 어느 게 더 클수록 둘이 꼭 같아야 되나? 아니, 같아 할 수는 없어. 어차피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그걸 비교해서 사람들에게 뭐야? 가격을, 수입량을 뭐 하면 돼? 조절해야지. 그래서. 이게 되게 길어, 이걸. 얘 몇 분이야, 그래서. 13분짜리잖아. 있는 거에서. 자, 그런데 K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400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부과 전보다 100원 더 올라가니까 국내 밀가루 공급량이 늘어나 오히려 생산자 잉여가 증가되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소비자에 있는 이득은 감소하게 되고,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은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적어지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해야 돼.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아. 왜 그렇게 되겠니? 자, 생산하는 사람은 양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따 그래프를 보면 돼. 이따 그걸 가지고 이해하면 돼. 자,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 안 읽어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어쨌든 나라에서는 조세로 수입을 걷지. 자, 그러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죠. 그러면 사, 안 사? 안 사. 우리 밀가루 산업은 보호할 수 있는데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서 밀가루를 원료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이용한 뭐도 올라가? 다른 제품도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규모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죠. 네, 그런 일이 발생해요. 오히려 그러면 경기 침체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 총 사회적인 것의 규모는 경제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이게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까 밀가루를 수입 가격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만드는 빵이라든지 뭐 칼국수 집도 바뀔 거고요. 그리고 과도한 관세는 국제교역을 감소시켜 국제무역을 시장 침체를 시킬 뿐 아니라 국제무역 분쟁을 이야기할 소지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랑 지금 얘기해요? 미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 최근에. 이유가 뭐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관세를 매겨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1인당 200만 원씩 다시 돌려주겠다. 우리가 얻은 관세 수입을. 근데 그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 원래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저학력이 많기 때문에 조삼모사를 이해 못하는 경우죠. 물론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면 좋지만 그만큼 뭐가 올랐어? 물가가 올랐어. 그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지원금으로 그 물가 오른 걸 커버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게 더 크겠니? 당연히 물가 오른 게 더 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와 우리 대통령이 우리 돈 줬어 막 이러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물가 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브라질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미국이랑. 브라질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원래 미국이 남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요. 지금도.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CIA 같은 애들이 가가지고 돈을 대줘요. 그래서 뭘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네가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하고 대놓고 쌍욕하는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브라질의 관세를 40%를 매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브라질이랑 미국하고는 계절이 어때? 반대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겨울에 채소들을 재배하기 힘들면 어디에 걸 싸게 수입해? 브라질 걸 수입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라질 쪽으로 들어오는 이 농산물이 되게 많았는데 관세가 붙어버리니까 모든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브라질 관세 원래대로 그냥 예전대로 10%로 내려버리는 게 됐어요. 이거는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 제시문이에요. 이 여기서는 딴 거 말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문제 가보세요. 자, 원래 1,000원대에 형성돼 있던 거예요. 자, 근데 봐봐. 그런데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관세 부과 전에 국내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얼마야? 500이에요.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은 얼마만 공급해? 50밖에 공급을 안 해요. 가격이 낮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가 필요해? 자, 그럼 250에서 250이 필요한데 공급되는 건 50밖에 없어. 그럼 나 부족한 얼마는? 200은 어디서 채워요? 다른 나라 채우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그럼 관세를 부과했어. 그러면 얼마를 지금 올린 거야? 200을 올렸어. 그럼 700이 됐어. 자, 그러면 국내 생산자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얼마야? 1000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100을 생산해. 그럼 반대로 살아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200만 필요해. 그럼 얼마가 수입이 돼? 100만 수입하면 돼요. 되는 거에서.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총 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지. 되는 거에서. 어떻게,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니? 아까 그랬잖아. 잉여라는 건 면적이야, 결국. 면적. 자, 면적이야, 면적. 면적이 줄었어, 늘었어? 줄었어. 줄었어요. 그래. 그 전체적인 수요량이 줄다 보니까 사회가 갖는 총 이익의 그 함량이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거 이해하면 돼요, 이제. 자, 여러분, 이거 아닌 1번서부터 천천히 좀 보세요. 여러분, 근데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는 답이 3번일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 왜? 1번,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1번이나 2번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틀린 말로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몇 번? 5번. 앞에 거 다 맞는 거 확인하고 5번 가서 틀리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설프게 3번, 4번에는 잘 안 넣어놔. 한번 보세요.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균형 가격은, 그래, 균형 가격이니까 둘이 만나는 점이니까 얼마? 1000만. 자,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 아까 했어. 50하고 250이니까 얼마? 200.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하니 톤당 얼마 올랐어? 200. 자,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50에서 100으로. 그러면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아까 200톤 수입이었잖아. 전에는. 근데 관세가 올랐어. 그럼 요 차이만큼만 수입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100. 50톤이 준 게 아니라 100톤이 줄었대요. 쉽죠? 근데 이 그래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뭐.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 있는 거에. 요게까지가 경제학 제시문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뒤에는 현대경제학의 변하는 흐름 보여주는 챕터 2가 나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